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이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경기에서 2대1로 포르투갈을 눌러 16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자, 오늘 이 뉴스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지승 앵커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가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우루과이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경기가 끝난다고 하면 H조는 1위는 포르투갈, 2위는 한국, 3위가 우루과이, 그리고 4위 가나로 1위와 2위 포르투갈과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아니죠. 아직은 1분 12초는 남아 있습니다만 1분 12초 안에 가나가 한 골이라도 넣게 되면은 또 뭐 골 득실차를 따져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겁니까? 두 골을 넣어야 되는데 힘들 것 같고요. 두 골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58초 남았습니다. 그럼 58초 동안 오늘 한국 대 포르투갈전이 어떻게 한국이 두 골을 넣고 또 포르투갈이 한 골을 넣게 되는지 그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좀 정리해 주시죠. 경기가 포르투갈과 한국 간의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전반 5분 만에 한국 대표팀이 한 골을 얻어맞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주 어렵게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전반 23분 김영광 선수, 수비수 김영광 선수가 또 골대 앞에서 김영권 선수가 골대 앞에서 쓰러지면서 왼발을 갖다 대며 동점골을 극적으로 만들어냈는데 오늘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네네. 원래 교체 출전을 했다가 오늘 이강인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주 멋진 어시스트를 한 개 이렇게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45분까지 지나도 0대0으로 1대1 상황으로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 굉장히 이 순간 일단 가나와 우루과이전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조금 더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아주 그 드라마틱한 후반 46분째를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이제 인저리 타임이 한국과 이 포르투갈 간의 추가 연장 시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부진했지만 그래도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의조 선수도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잡으면 포르투갈 선수들 수비수들 2명, 3명이 에워싸는 거 뭐 모두가 예상했던 일인데 그 3명의 수비수를 달고 뛰어가던 손흥민 선수가 옆에 비어있던 황희찬 선수에게 살짝 기가 막힌 패스를 해줬고 황희찬 선수가 그 패스 받은 공을 넌스탑으로 바로 포르투갈 골대에 집어넣으면서 후반 46분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그때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시면서 뉴스를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스포츠 전문가로서. 오늘 유튜브 방송이 잘 원활치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뉴스 진행하다 벌떡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두 손을 번쩍 올리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황희찬 선수가 넣었을 때는 제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다가 바로 스튜디오 앞에도 텔레비전이 있는데 시끄럽다 아니다 이 생각하면서도 밖에서도 소리를 와 질렀거든요. 오늘 저희 이제 출근하신 모든 직원분들이 스튜디오 앞에서 그리고 사무실 곳곳에서 전부 다 소리 지르시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또 합동응원전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쪽에서 열기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쭉 보시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치고 이제 주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헌신을 하면서 해서 100%는 발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국은 손흥민 선수도 역할을 결정적인 순간에 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인 선수 사실 제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벤투 감독을 약간 지지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 포지션하고 한국 대표팀의 그동안 벤투 감독이 키워왔던 선수들하고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잘하고 해외에서 잘한다고 해도 이강인 선수를 또 갑자기 교체를 하게 되면 4년 동안 벤투 감독이 키워왔던 미드필더나 윙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를 안 뽑아도 벤투 감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워낙 이강인 선수가 지금 계속 스페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대표팀에 합류를 시켰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기회니까 이강인 선수 들어간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오늘 그 손흥민 선수와 이 호날두 선수도 같이 이제 경기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호날두 선수, 손흥민 선수가 10대, 20대 초반 때부터 이제 한국 축구를 이어갈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20대 초반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의 우상은 호날두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제 자료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호날두 선수와 같이 맞대결을 했는데 호날두 선수는 후반에 교체돼서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대 교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세대 교체가 정말 나이와 경력으로 되네요. 손흥민 선수는 아프면서도 그렇죠. 끝까지 했는데. 네, 호날두 선수는 아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퇴장당하는 그런 모습, 이 세대 교체가 되는 그런 오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한 선수는 유럽,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고, 네네. 한 선수는 지금 뭐 역시 영국에서 뛰고 있지만 원래 레알 마드리드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세대 교체되는 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될 때 이제 한국은 다음에는 어느 나라와 붙게 됩니까? 이 G조 1위와 붙게 되는데요. G조 1위. G조 경기는 잠시 뒤 11시에 이제 두 경기가 펼쳐집니다. G조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그렇죠. 11시에 두 경기가 같이 펼쳐지죠. 그래서 네. 브라질, 카메룬 그리고 또 스위스와 세르비아와 스위스. 현재 뭐 브라질은 확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카메룬한테 비기거나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G조 1위가 브라질이 돼요. 네. 그러면 H조 2위와 16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뭐 포르투갈도 이겼는데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네, 또 네이마르 선수는 부상으로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는요. 네. 지금 브라질과 그 G조의 2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브라질은 그런데 뭐 FIFA 랭킹 1위이긴 하지만 이번에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번 월드컵 이변이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1번 시드를 받았던 그러니까 축구 잘한다고 보여지는 팀들 있잖아요. 항상 뭐 FIFA 랭킹 1위부터 8위까지 네. 벨기에가 2위인데 떨어졌죠. 독일이 5위인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축구는 어떻게 뭐 강국이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처럼 뭐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경기를 보면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같이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되느냐 등의 여러 가지 기타적인 그 요인도 조금 있어 보이던데요. 그리고 좀 전에 독일이 5위는 아니지 않는가요? 독일이 11위 아닌가요? 바뀌어서? 독일이 11위인 것 같고 뭐 그건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한국은 이제 다음에 만약에 브라질과 경기를 치르게 된다면 브라질과 경기할 확률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한국은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춰야지 될까요? 브라질 뭐 오늘과 똑같이 해야죠. 뒤를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공격하고 네. 그리고 잘 막아야 되는 이제 벤투 감독이 오늘 벤치에 앉지 못하고 관중석에서 작전 지시를 내렸었거든요. 네. 근데 관중석에 있는 감독이 옛날에는 무전기로 막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고 네네. 그랬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수신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이제 벤투 감독 일단 지난 4년 동안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은 외국인 감독 중에 제일 오래 대표팀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4년 동안 만들어왔던 팀이 16강에 갔기 때문에 브라질을 대비해서도 충분히 잘 준비를 해내고 그리고 벤투 감독도 역시 모든 걸 공격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일본이 수비를 하면서 한 번, 두 번의 찬스로 지금 승리를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네. 일본하고 저희하고는 축구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한국 대표팀은 지금처럼 그냥 같이 대등한 경기를 펼치면서 좋은 경기로 그냥 공격 위주의 경기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 경기에는 오늘 못 나온 김민재 선수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부상이 지금 심한가요? 어떻게 된지 심한 건 아니다고 네. 그래요. 심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유럽 축구 리그 도중에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네네.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월드컵이 끝나면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 부상 투혼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뭐 네. 알아서들 처리할 문제고. 근데 16강까지 올라왔는데 김민재 선수도 앞으로 4년 뒤에 월드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요. 자신도 분명히 후회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6강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김민재 선수 출전하면 확실히 수비는 오늘 수비 불안한 부분 네네. 굉장히 많이 노출됐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김민재 선수만 확실히 잡아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네, 선수들도 뭐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때 월드컵은 뭐 4년에 한 번인데 그러니까요. 웬만하면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손흥민 선수 이거 끼고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볼 손흥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진짜. 손흥민 선수는 정말 그 개인적인 뭐 4년 이런 것도 있지만 주장으로서의 맞습니다. 헌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이렇게 막 머리 헤딩할 때는
그랬다니까는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TV 해설들을 전직 국가대표 선수들 선배들이 해요. 네. 손흥민 선수 헤딩 안 한다고 해도 저렇게 뛰면 분명히 수술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3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수술 받은지. 그래서 네. 손흥민 선수 정말 크게 박수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완장의 무게 어느 정도 이제 스스로 느끼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포르투갈 FIFA 랭킹 9위를 28위인 한국이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했고 일본은 FIFA 랭킹 24위인데 독일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일본이 만날 가능성도 이제 그 대진표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국과 일본이 만날 대진표는 아직은 모르지만. 다음 경기에 가능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은 뭐 그게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될 때 혹시 어제 일본 경기 보셨습니까? 봤죠. 어떠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 경기, 일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수비예요. 완벽한 수비 위주의 축구. 그러니까 약간 이탈리아 축구를 따라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탈리아는 공격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수비 전술을 구사하다가 공격을 할 때 그 작은 찬스 안에서 골을 만들어냈는데 골이 막 멋지게 정말 골답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네네. 어제도 뭐 판정 비디오 판독해서 하나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디오 판독은 이 피파 월드컵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끝날 때까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네. 공이 둥그렇잖아요. 네. 그 밑바닥에 닿는 면적이 되게 작지 않습니까? 그 면적은 선으로 바깥으로 나간 게 맞아요. 그런데 공중에서 바로 직각 위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밑으로 내려봤을 때는 그게 선을 나가지 않은 걸로 찍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람의 눈이 못 보는 걸 카메라가 본 것 아닐까요? 그래서 VAR이 비디오 판독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공이 선 바깥으로 이 닿는 지면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아웃이다라는 이런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16강은 진출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독일은 크로아티아와 경기를 일본이 크로아티아랑 일본이 크로아티아, 독일이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벨기에도 떨어졌고 오히려 스페인이 모로코와 경기하는 게 좀 낫겠네요. 일본보다. 그래서 일부러 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경기 승자가 네. 한국과 브라질 경기 승자와 8강전에서 만나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스페인이 이겼다면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승자가 브라질과 한국 간의 승자를 만나니까 모든 사람들 축구 전문가들이 브라질이 올라갈 것이다 예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브라질을 피하기 8강에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져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뭐 경기에 할 때 보니까 조금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 하던데요. 경기 보신 네. 분들은 이런 얘기에 수긍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스페인 어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나중에는 특히. 네, 경기 끝날 때까지 굉장히 그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독일의 경기가 막 처음에 독일이 이기지도 못하고 지고 막 있었잖아요. 지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황당해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역대 가장 재밌는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침대 축구 없어졌죠. 그리고 그렇죠. 네. 시간 벌기. 후반 네. 추가 시간을 누워있던 시간 그대로 다 적용을 해주니까 누워있는 작전이 이제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리고 피파 랭킹 1위 팀이든 12팀이든 지금 계속 이변이 연출되는 만큼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1위와 10위 간의 이런 구분이 없어졌다. 모두 비슷한 전력으로 월드컵을 치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2위인 벨기에가 떨어졌으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독일은 11위 맞네요. 독일은 11위가 네, 맞아요. 네. 제 얘기를 못 믿고 또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셨군요. 저 뉴스 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12시에 유지승의 뉴스와이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보다 조금 분석적인 그 디테일한 이런 부분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지승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미국 일단 이렇게 끝났나요? 지금 유지승 앵커 가나와 다 끝났죠. 예, 모든 게임은 끝나서 한국이 H조의 2위로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고요. G조 경기 하나만 남았고 그룹 A부터 제가 H조까지 16강에 진출하는 팀만 불러드리고 이 섹션 마무리하겠습니다. A조에서는 네덜란드와 세네갈이 가고 에콰도르, 카타르 졌고요. 주최국이 일찌감치 졌죠. B조에서는 미국과 영국, 잉글랜드가 7점과 승점 5점으로 1, 2위로 갔고
C조는 아르헨티나와 폴란드. 아르헨티나가 제가 먼저 불러드리는 곳이 1위입니다. 폴란드, 뭐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르헨티나 첫 경기에서는 이겼었지만 결국은 탈락했습니다. D조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이기더니 승점은 6점으로 잉글랜드가 오히려 7점, 모로코도 7점이었어요. 뭐 네덜란드도 7점이고 해서 D조에서는 프랑스 1위, 호주가 6위. 그러니까 호주가 덴마크도 이긴 겁니다. 덴마크가 훨씬 그 FIFA 랭킹이 높죠. 그룹 2에서는 어제 그 아주 또다시 이변적이었던 그런 경기. 일본이 1위입니다. 승점 6점으로. 그리고 스페인이 승점 4. 독일이 4지만 이게 결국은 안 됐어요. 계산을 해서 코스타리카와 독일이 떨어지고 2조는 1위가 일본, 2위가 스페인. 그리고 그룹 그 F는 모로코가 7점, 크로아티아가 5점. 크로아티아와 이제 일본이 경기를 치르고요. 그룹 G가 브라질은 확정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위스, 카메룬, 시베리아 가운데서 한 군데가 이제 그룹 그 2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에 세르비아와 스위스 그리고 동시에 치러집니다. 오늘 한국전처럼요. 카메룬과 브라질 역시 오늘 아침 11시에 경기가 치러집니다. H조에서는 포르투갈이 승점 6, 한국이 승점 4로 조 1, 2위가 됐고 우루과이와 가나가 탈락했습니다. 경기를 쭉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저는 뭐 축구에 대해서 뭐 크게 아는 바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경기가 어제의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 그리고 오늘 그 포르투갈과 한국의 경기 전부 일본 아시아의 일본과 한국이 훨씬 FIFA 랭킹이 낮은 상태에서 축구 잘하는 나라들과 경기를 했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그 일본의 닉네임이 그 사무라이 블루잖아요. 사무라이 블루 그 정신으로 끝까지 이렇게 버티기를 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했었던 굴복하지 않고 버티기였지만 이런 그 버티기 자체가 결국은 실력이죠.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첫 번째 경기에서 독일에서 이겼을 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전반전에 내주고 그리고 후반전에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체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두 명이 일본은 어제 그렇게 해서 경기를 이겼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블루 사무라이 그대로였고 오늘 한국의 경기는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던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처음부터 끝까지 뛰게 하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그 요리사가 여러 재료를 가지고도 어떻게 배합을 하고 양과 시간을 조절을 해서 다른 음식을 그 영화 감독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벤투 감독도 그 같은 게 있다. 그게 이제 유지승 앵커가 좀 전에 해줬었던 그런 얘기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전력 질주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넣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전현직 그 한국 선수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기량이 높은 그런 선수 코치 가운데서도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 전부 골을 그 직접 넣은 건 아니지만 골을 직접 넣은 김영권 선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황희찬 선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거는 어시스트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국의 경우는 일본은 딱 보면서 버티기로 하다가 기회를 잡았고 한국은 정말 투혼을 날렸죠. 그래서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계속 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후반 46분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서 포르투갈 FIFA 랭킹 훨씬 한국보다 몇 배 높은 9위죠.를 28위인 한국이 이겼고 이번에 16강에는 FIFA 랭킹 28위인 한국과 24위인 일본이 아시아에서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이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는, 그것도 포르투갈에 2대1로 이겨서, 또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고 또 부상 당한 채 나오지 못한 선수도 있고 나와서 다른 선수를 어시스트해서 골을 넣게 한 그런 선수들도 있고 해서 16강에 올라갔다는 뉴스 전해드리고요. 혹시 좀 전에 그 유지승 앵커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다른 디테일한 분석들이 나오면 시간이 되면은 한국 사람 시각이 아니라 외국 사람 시각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 사이에 오늘 미국 뉴스 조금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일자리가 26만 3천 개가 만들어져서 여전히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예상은 20만 개였습니다. 10월 달과 거의 같네요. 10월 달에 26만 1천 개였는데 9월 달에는 26만 9천 개였습니다. 실업률은 3.7%, 뭐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죠. 시간당 임금은 0.6% 한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가서 다우존스가 예상은 한 것의 2배 높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임금 상승률은 한 달 전에 비해서 0.4% 올랐거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률 한 5.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8% 조금 아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는 못하네요. 식당, 술집, 헬스케어 분야, 레저 이런 곳이 이런 분야가 고용을 이끌었고요. 대신에 이제 교통이라든가 창고 회사는 별로였답니다. 할러데이 좀 약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는 뭐 그 이전에 테크놀로지 회사 메타라든가 페이스북이요, 아마존, 트위터 엄청나게 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그렇게 올려도 일자리는 여전히 많다. 고용인에게는 굿뉴스가 되기는 하죠. 12월 13일 그리고 14일 이틀 동안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제 그 이자율 인상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뭐 이 정도 가지고 크게 바꿀 것 같진 않고요. 0.5%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 경제적인 그 균형을 맞추려면은 뭐 임금이 오르는 것도 적당히 또 뭐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고들 하는데 지금 그 균형이 그다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포커스 자체를 인플레이션에 둔다면 연방준비제도는 이것보다는 조금 노동시장이 조금 더 나쁜 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아무튼 한마디로 놀라울 정도로 탄력이 있는 노동시장의 결과를 11월에 일자리가 26만 3천 개 예상보다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철도 노조의 파업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50%대 50%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이 틀렸네요. 보니까 100명 가운데서 80명이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지지한 겁니다. 지지를 했고 이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에 15명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하원은 290명이 찬성을 했고 137명이 반대를 했는데 한인 연방하원의원 이선 의원 미셸 스틸 의원이 다음 주에 파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그 공화당 영킴 의원 또 민주당의 2명 의원은 찬성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서명을 했거든요. 이미 서명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재앙을 피하게 한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통근객만 하더라도요. 엠트랙도 물건, 화물과 상관없이 뭐 하루에 700만 명 정도 발이 묶일 뻔했죠. 그리고 하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상원에서도 원래대로 지금 문제가 철도 그 노조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2024년까지 24% 올린다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식데이 일주일을 달라 해서 하원에서도 그 안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상원에서는 어제 되지 않았습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과 일을 같이 하는 그리고 조 맨신 석탄업계가 많은 그런 그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조 맨신 의원 등이 발의를 하고 해서 이 일주일 동안 식데이 돈 받고 주는 것 해야 된다 했는데 60표가 필요한데 찬성 52대 반대 43이었습니다. 표가 8표가 모자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은 계속 하는 얘기가 철도 회사가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데 노조원들에게 그 정도를 못 해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일주일에 7일 유급 그 식데이 정도는 개발된 디벨롭된
그 선진 국가들은 다 하는데 미국이 안 하는 거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오늘 헤드라인을 말씀 안 드렸어요. 축구 얘기로 바로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정말 그야말로 1분 전에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시작하고도 가나 대 우루과이전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헤드라인을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과 포르투갈, 한국이 2대1로 포르투갈 이겨서 16강 진출 확정이 됐고 사무라이 블루 일본 팀은 월드컵 4번 우승팀 독일과 역시 월드컵 우승팀인 스페인을 이기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다는 것 전해드렸고요. 11월에 미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26만 3천 개로 여전히 견고하고 실업률도 반세기 만에 가장 낮은 3.7%, 경기 침체 우려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결과 연방 대법원이 대학 학자금 탕감 계획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임명된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이 맞으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을 인정하는 게 미팅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내년에 심는다는 6개월 안에 심는다는 희망을 발표한 회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회사이고 또 하나 테슬라 최초의 세마이 트럭이 딜리버리 됐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던 헤드라인이고요. 경제 뉴스를 말씀을 드렸고 이 얘기까지 이번 섹션에 하면 되겠네요. 오늘 앞에 예기치 않게 한국이 포르투갈에 이겨서 16강에 진출한 뉴스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다른 뉴스들을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는다면 푸틴을 만나보겠다. 이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것을 두 나라 대통령이 비난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런 것은 그저 강대국끼리 하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얘기이고 중요한 것은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간산업, 한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그 전기차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 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뭔가 그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렇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옆에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지만 우리 두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는 타협안은 하지 않는다. 우리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프 숄츠 독일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전쟁을 끝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답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얘기들이 푸틴 대통령은 지금 돈바스 지역의 2군데, 자포리지아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병합한다. 완전히 컨트롤하지는 않으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을 병합을 인정하는 것이 미팅의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팅은 금방 성사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고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거의 대부분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으로 방문을 해서 동의를 했지만 기간산업안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독일도 그렇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간산업안, 전기자동차를 미국이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배터리도 그렇고 또 그 반도체 칩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중국을 저기 머릿속 저 꼭대기라든가 이 꼭지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은 아메리카 퍼스트의 연장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에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그럼 유럽도 보조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의견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 한국 뉴스의 그 보도 그 헤드라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은 거기에 뭔가 결함이 있는 법안이라는 기간 산업 안에 돈을 얼만큼을 할당을 해서 그걸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하는데 그런 회사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전기자동차 생산을 미국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적어도 그러면 손해다. 다른 유럽의 많은 나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뒤에 말이 다른 겁니다.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의회에서 고쳐야지 된다. 의회에서 그럴 것 같지 않다. 다 통과시킨 것을 다른 미국의 입장을 위해서 미국의 입장대로 통과시킨 법안을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프랑스 대통령이 와서 불만을 하고 한다고 미국 의회가 다시 그 법안을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네임덕입니다. 다른 할 일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이제 그 의회에서 하는 어떤 그 규정대로가 아니라 다른 여유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안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정도 내용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다른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 진출을 12년 만에 세 번째 만에 하게 된 아주 기쁘고 또 기쁜 날입니다. 오늘 점심들이요. 알아서 다 서로들 내세요. 저에게 점심 사달라고 하는 동료 있으면 오늘 제가 점수래요. 월드컵에 머리가 가 있어요. 점심을 내겠습니다. 뉴스는 해야죠. 사람의 뇌에 컴퓨터 칩을 내년에 심는다. 6개월 아니니까 지금이 12월 며칠인가요? 2일입니다. 그런 희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론 머스크의 회사니까 뉴럴링크요. 2016년도에 만들어진 일론 머스크의 회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제 막 그 선전을 했는데 두 가지 선전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이니까 신경을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스페이스 X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물건으로서 성과와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해서 동전 크기의 그런 컴퓨터 칩인데 그 두개골에 임플란트를 이식을 한다는 겁니다. 로봇 팔로. 식품의약국과 소통 중이다. 아주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식품의약국은 미국의 언론사들이 인터뷰 요청하니까 아직까지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뭐 키보드로 이렇게 찍어서 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본인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키보드로 예전에 어느 박사처럼 찍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에 칩을 심어서 그 커서를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스펠을 못하는데도 목표는 신체에 제한적이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도록 돕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의 뇌 장애를 치료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거든요. 뇌의 활동을 컴퓨터가 해석을 하는 그 데이터로 변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 뭐 원숭이에게 그 칩을 심어서 원숭이가 막 비디오 게임하고 하는 것은 보여줬었잖아요. 그 임플란트를 한 원숭이가 궁극적으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마비된 환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그 칩을 개발하는 거다. 척수와 안구 임플란트 개발도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심청이의 아버지도 아니고 실명으로 태어나도 시력을 회복시키고 마비도 전신마비 환자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대한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브라운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유니버시티 오브 콜로라도 신경학과에서 이렇게 뭐 뇌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효과가 있다던가 아니면 안전하다던가 하는 것에 긍정적인 어떤 판단 같은 것을 내놓기는 했고요. 듣기에 굉장히 기적적이죠. 뭐 미러클처럼 들리죠. 일론 머스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일이지만 저는 이게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였고요.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기 세마이 트럭을 어제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공개는 벌써 5년 전에 해서 2019년도에 완성했어야지 되는데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펩시코
모데스토에 있는 저쪽 북가주 쪽에 그곳으로 딜리버리를 했는데 네바다에서요. 이거 생중계를 이렇게 하면서 500마일이잖아요. 네바다에서 다 뭐 얘기를 하고 그쪽에 이제 딜리버리를 해서 우리가 스낵도 뭐 그곳에 뭐 넣었으니까 즐기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2019년도에 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됐다는 것은 팬데믹 공급망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프랑스의 그 르노도 이러한 것을 완성을 해서 코카콜라의 전기 트럭 딜리버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차징이 이게 몇 마일인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맨 마지막 끝날 때 네바다에서 딱 그 매니저가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은 그게 건전 배터리가 0%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배달 차량도 전부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케냐 웨스트 어카운트 또 중지했습니다. 독일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상징, 문장 같은 것을 올려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압수한 문서에 대해서 스페셜 마스터, 특별 감찰관을 정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었고 그 요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특별 감찰관이 스페셜 마스터가 임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중단해라. 그냥 바로 이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끝내면서 마랄라고로 가져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연방 법무부가 수사를 하도록 줘라 하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 판결은 3명 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관이 돼 있고 2명은 특히 처음부터 지명을 했던 사람이고 공화당이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3명 항소법원 판사가 전부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처음에는 레이건이, 그 뒤에는 이제 부시가, 그리고 2명은 처음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입니다.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이미 영장이 나가서 영장을 집행을 해서 그러한 것을 뭐 10박스도 훨씬 넘잖아요. 하는 것을 가져갔는데 그걸 대통령이라고 해서 영장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또다시 어떠한 그 특권을 줄 수가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영장은 블럭하지 못한다. 어떤 증거가 없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걸 번복한다는 게 법 위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사법 방해를 했다던가 아니면 정부의 그 기록을 뭐 절도했다던가 아주 심각한 죄목으로 뭐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에 이제 연방 법무부에서 더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게 딱 끝이다라고 뭐 또다시 항고 못해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7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한을 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다 하더라도 연방 대법원에서 우리 그거 심의하지 않겠어. 그럴 가치가 없어 하고 기각해버리면 이제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말하려고 해서 가져간 모든 자료를 연방 법무부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간 선거가 끝났을 때 제가 다음 날 그 여러 가지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앞서서 전해드렸었던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제너레이션 X 최연소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25살입니다. 역사상 최연소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민주당 맥스웰 프로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원 제너레이션 G, X가 아니라 제너레이션 G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면 제너레이션 G가 199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보다 뒤에 태어났고 제너레이션 알파보다 전에 태어난, 최고 나이가 25살이고요. 최저 나이가 1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나이예요. 맥스웰 프로스트 차기 연방 하원 의원은 아직 임기 시작 안 했죠. 1월 초가 돼야지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인기예요.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다음 주 화요일에 선거 그 결선 마지막 하나 남은
라파엘 워너과 허셔 워커 공화당 후보의 선거가 있는데 여기 불려가서 열심히 월요일 화요일 선거운동 한답니다. 젊은 세대니까 젊은 세대를 겨냥을 해서 민주당에 투표하십시오 하는 선거 유세를 하는 거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민주당도 많이 바뀌었다. 2018년 뭐 이런 때 선거할 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같은 그때 28살인가 그랬어요. 연방 하원 의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도부에서 조금 꺼려하고 이랬거든요. 너무 젊어, 너무 극단적 아니야? 그런데 이번에는 파티할 때 보니까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82살인데 25살 이 그 차기 그 맥스웰 프로스트 옆에 앉아 있더군요. 많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경기가 전부 한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11시에 브라질 대 카메룬 그리고 세르비아 대 스위스의 경기가 있고요. 제가 스페인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게 어제 스페인 그 일본이 속한 그 스페인 D조인가요? 2조죠. 2조는 어제 4개 국가가 전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창의적이지도 않고 막 저돌적이지도 않고 하다가 일본에 말려서 독일이 코스타리카를 이겨서 독일의 도움으로 진출하게 됐잖아요. 이래서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창의력도 부족하고 또 한국처럼 정말 헌신력 같은 것도 부족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